레몬, 히가시노 게이고. 협박, 마리코의 이야기.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내내 깨어 있었던 것만 같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잤던 모양이다. 그 증거로 언제 커튼 틈새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커튼을 열었다. 밉살 맞을 정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시선을 낮추니 바로 앞까지 숲이 펼쳐져 있다. 그 숲 틈새로 얼핏얼핏 보이는 보랏빛은 라벤더 밭인 모양이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뭐가 어찌 될지 모를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쯤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옷을 갈아입고 가만히 있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3번 불길하게 들려왔다. 그 삐쩍 마른 오자키라는 남자. 아마 조수일 것이다. 이 오자키가 온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더 가라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연 것은 오자키 조수였다. 입구에 서서 해골 같은 손을 흔들었다. 같이 갑시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일어섰다. 복도를 걸으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결국은 그만뒀다. 이 조수가 내게 무슨 설명을 해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 그를 따라 들어간 방은 평범한 진찰실 같은 곳이었다. 다른 것은 간호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책상 위에 컴퓨터 같은 게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젯밤에 본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그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줘. 꾸밈없이. 네, 하고 대답했다.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질문은 최근 건강 상태와 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되었다. 건강 진단 때의 문진 같은 것이다. 무척 자세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더니 점점 질문이 이상해졌다. 월경은 제대로 하는지, 최근에는 언제 여는지를 두더니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물었다. 지금까지의 성교 경험은? 계속되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만 이때만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뺨이 화끈거렸다. 그런 질문에도 대답해야 하는 건가요? 중요한 일이니까. 남자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험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남자는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려 뭔가 입력했다. 나는 뒤에 서 있는 조수의 시선이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기초 체온을 일정 기간 잰 적은? 없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뺨을 어루만지면서 오른손 검지로 툭 하고 무슨 키를 눌렀다. 잠시 그의 눈이 디스플레이 위에 머물렀다. 내가 말했다. 제가 대체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일본의 중요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남자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한동안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사무적으로 말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쓸데없이 너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너의 협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찬성하고 계셔. 그러니 아버지를 믿도록 해. 아빠가 관계되어 있다는 건 알겠지만요. 그러나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지 흰 가운을 입은 남자는 내 머리 너머로 조수에게 뭔가 눈짓을 했다. 조수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뭘 하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 간단한 혈액 검사니까. 흰 옷을 입은 사내가 주사기를 준비하며 말했다. 혈액 검사 뒤 나는
일단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조수가 아침 식사를 수레에 얹어 가져왔다. 샌드위치와 샐러드 외에 수프, 포트에 담긴 커피, 오렌지 주스, 그리고 상당히 큰 물통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다. 조수가 나간 뒤 그것들을 전부 책상 위에 옮겨놓고 파이프 의자에 앉아 늦은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식욕은 전혀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먹는 행위를 통해 일상성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샌드위치나 샐러드, 수프의 맛은 별로였다. 햄은 너무 작고 수프도 너무 되직한 느낌이 들었다. 그 때문인지 물을 2잔 정도 마셨다. 식사를 마친 뒤 한동안 가만히 있었지만 아무도 오는 기척이 없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보니 소변이 마려웠다. 나는 문을 열고 복도를 나왔다. 깜짝 놀랐다. 그 삐쩍 마른 조수가 복도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화장실인가요? 남자는 서슴없이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소리를 했다. 좀 참으세요. 나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래서 물었다. 뭐라고요? 화장실에 가는 걸 좀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남자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째서요? 지금 가면 안 될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검사 때문입니다. 방광을 오줌으로 가득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검사라니 또? 그러니까 다시 방으로 돌아가세요. 남자는 내 등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와 아까와 마찬가지로 책상 앞에 앉았다. 눈 앞에 있는 아침 식사의 흔적을 보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리의 맛이 짰던 것은 내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실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어떤 검사를 할 생각일까? 하복부의 불쾌감을 견디면서 나는 또 불안해졌다. 그로부터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문을 열어보았다. 그 인상 나쁜 마른 남자의 모습은 없었다. 어쩔까 망설이다가 결국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15분 가까이 더 지나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방을 나왔다. 남자는 역시 없었다. 나는 그를 찾아내 무슨 검사인지는 몰라도 빨리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으로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쪽으로 늘어선 방에서도 인기척이 없었다. 마치 폐허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모퉁이 하나를 도니 화장실 표시가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마음이 놓여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다 보니 문 하나가 활짝 열려 있었다.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소리가 났다. 그건 이야기가 다르지 않은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들려온 것은 틀림없이 아빠 목소리였다. 배란 촉진제 클로미드는 쓰지 않는다고 약속했을 텐데.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배란시키지는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대답했다. 마찬가지 아닌가? 잘 듣게. 마리코는 아직 18이야. 그런 아이에게 호르몬 칵테일을 주면 어떻게 되나? 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클로미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예외 없이 나이든 여성들입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그건 어디 데이터야? 독자적인 데이터입니다만 뭐 이런 일 가지고 말씨름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우지혜 교수님, 중요한 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험을 성공시킬 확률을 높이는가 하는 겁니다. 대상을 늘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야. 성공할 거라면 하나여도 성공해. 실패할 거라면 3개건 4개건 마찬가지라고. 여러 개의 핵 이식란을 만들어 그 중에서 선택해 착상시킬 겁니다. 그게 최선이라는 건 교수님도 아시죠?
하나면 충분해. 어쨌든 클로미드를 비롯한 모든 호르몬 칵테일 투여를 거부하네. 곤란하군요. 저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습니다만. 우지혜 선생,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남자였다. 후지무라 선생의 지시대로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또 협박인가? 비겁하군 당신.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오자키라는 조수가 움푹 팬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우물거렸다. 조수는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서 그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소변을 보고 온 건가요? 그 얼굴에 어울리는 말투로 그가 말했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 같은 짓을 참으라고 했잖습니까? 당신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요. 인간의 방광은 그렇게 쉽사리 터지지 않아요. 나 원참 다시 해야 하잖아. 이런 심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슬프고 어처구니 없어 눈물이 나왔다. 남자는 혀를 끌끌 찼다. 왜 그러나? 방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조수는 마치 내가 터무니없는 실수라도 한 것처럼 보고했다. 그런가? 흰 가운을 입은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지. 자네가 눈을 뗀 것도 잘못이었어. 알았네. 내가 설명을 할게. 그리고 나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아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좁고 긴 회의 탁자 제일 안쪽에 앉아 있었다. 안색이 좋지 않고 꽤 여위어 보였다. 잠깐 나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아빠 옆에는 어제 그 작은 남자가 앉아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운전하던 사내, 감귤향 계통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남자가 있었다. 그 두 남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회의실 앞 의자에 나를 앉혔다. 불쾌하게 만들어 미안하다. 자신도 앉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내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게 원인이지. 적어도 검사 내용 정도는 설명해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검사는 크게 나누어 3가지야. 우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이건 주로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는 게 목적이야. 남은 하나가 초음파 검사. 이 검사를 통해서 난소 안의 난자 발달 상태를 조사할 거야. 난자요? 제 난자를 어쩌려는 건가요? 그건 아직 이야기할 수 없군.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어쨌든 이상의 검사를 앞으로 매일 할 거야.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방광이 소변으로 가득 차야 해. 그렇지 않으면 화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알았나? 그러니 앞으로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무슨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나나 조수를 부르게. 호출용 버튼이 어디 있는지 들었겠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일일이 알려야 하는 건가요? 그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아빠 쪽을 곁눈으로 보았다. 아빠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왜 나를 방으로 불러들였는지 알 것 같았다. 아빠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좋을 게 없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착하구나. 흰 가운을 입은 사내는 기분 나쁘게 웃었다. 그런데 한번 아빠와 단둘이 이야기하게 해주실 순 없나요? 아빠의 몸이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사내는 순간 얼굴에서 웃음을 지웠다가 바로 다시 웃었다. 조만간 시간을 마련하지. 다만 지금은 바빠서. 오자키군. 이름을 부르자
아까 그 조수가 들어왔다. 마리코 씨를 방으로 데려가. 그리고 방에 물을 넣어주도록. 내가 조수에게 이끌려 방을 나갈 때 아빠가 일어서려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옆에 있던 그 키 작은 남자가 아빠의 옷소매를 잡아 그것을 제지했다. 나를 찾아서 후타바의 이야기. 지끈지끈 쑤시는 머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나는 오도리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족 나들이가 적은 것으로 보아 평일인 모양이다. 하기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건 내겐 별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머리가 아프다. 술이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하며 어젯밤에 마신 알코올 섭취량을 계산해 보려 했지만 두통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만두었다. 크게 하품을 했다. 아까부터 연신 하품이 나왔다.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 당연하다. 어젯밤은 치토세에서 택시로 삿포로에 와 스스키노까지 갔다. 운전기사에게 가능한 한 안전하고 싸고 그리고 아침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가르쳐준 것이 역 남쪽에 있는 술집이었다. 가게에 들어서니 안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에 유행했던 소울 뮤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작은 댄스 무대에서는 스태프와 단골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사실 차분한 마음으로 조용히 마시고 싶었지만 이런 공간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카운터 제일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늘 그렇듯이 수작을 거는 녀석들이 자주 말을 걸어왔다. 내가 여행자라는 것을 그들은 바로 눈치챘다. 청바지에 웨스트백을 허리에 두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키는 만큼만 그들을 상대해주고 그들이 묘한 기대를 품지 못할 정도로 쌀쌀맞게 대했다. 아니, 남자에게 차액이라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온 녀석도 있었다. 어째서냐고 묻자 그냥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서 라고 그 남자는 대답했다. 실연을 하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실연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만약 실연의 쇼크가 이토록 큰 것이라면 사랑을 섣불리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게는 새벽 5시에 문을 닫았다. 스태프 중 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어왔지만 적당히 거절하고 이른 아침에 삿포로 시내를 걸었다. 스스키노 거리에는 사람들이 토해낸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어슬렁어슬렁 시간을 죽이다가 7시에 문을 여는 카페에 들어가 모닝 세트를 주문했다. 토스트를 반 이상 남긴 대신에 커피를 2잔 더 마셨더니 역시 속이 뜨끔뜨끔했다. 그 뒤에 가게를 나와 오도리 공원에서 빈둥거리는 중이었다. 벤치에 기댄 채 바로 옆으로 난 길을 지나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았다. 인파는 거의 끊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걸 내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만 빼고 말이다. 실연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나는 물론 실연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와키사카 고스케에게 마음이 전혀 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테지만 앞으로 그와 만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나를 크게 낙담시키지 않았다. 이 정도의 실망이야 꼽아보자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현재의 심경을 분석해보고 아마 이건 실연한 상태에 매우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건 왜일까? 아마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나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대체 무엇을 기대했었나? 다카시로 아키코란 여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녀와 와키사카 고스케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어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녀를 만난 순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나다 라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저 사람이다 라고.
기대는 그 순간 고개를 들더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 아마 나의 본체일 그 사람이 분신에 지나지 않는 나를 사랑해주기를. 그렇지만 그녀는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증오를 드러냈다. 기분 나쁜. 분명히 그럴지도 모른다. 싫은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고 공원을 나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인파에 몸을 맡기니 마음이 꽤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동안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나도 잘 몰랐다. 도대체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진상을 알아냈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봤자 별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공항으로 가서 도쿄행 비행기를 탈 생각은 들지 않았다. 뭔가가 나를 머물게 하고 있었다. 종합 상가가 늘어선 곳이 있기에 나는 그런 건물의 1층 쇼윈도를 하나하나 관찰했다. 쇼윈도 안에는 수영복을 입은 마네킹이나 초가을 정장을 입은 마네킹들이 있었다. 모두 여성이었다. 나를 닮은 마네킹을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왜 다카시로 아키코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녀를 어머니처럼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내게 어머니는 고바야시 시호, 그 고집세고 무뚝뚝한 엄마밖에 없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나는 다카시로 아키코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분신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오리지널로부터 사랑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쌍둥이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더 단순하게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도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가 다시 걸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강하게 잡아끄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쇼윈도 안에 장식되어 있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순간 그것이 내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딘가 먼 세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또 다른 나. 이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설렘과 비슷한 기분이 점점 커져갔다. 우지의 마리코.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겨운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녀의 생각, 마음이 너무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느닷없는 변화에 나 자신도 장황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충동이었다. 상처 입고 지치고 절망한 끝에 내가 찾게 된 것은 나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는 또 한 명의 분신인 것이다. 나는 삿포로 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모정, 마리코의 이야기.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온 것은 또 그 조수였다.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안고 있다. 달리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요. 쌀쌀맞게 말하면서 상자를 바닥에 놓았다. 상자 안에는 새 스웨터와 티셔츠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속옷까지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다. 이 조수가 사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거부감이 들었다. 상자 바닥에는 내 여행 가방에 있던 갈아입을 옷과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건 넣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간파한 듯 조수가 말했다. 다른 것은요? 이쪽에서 처분했어요. 싸늘하게 내뱉고 조수는 방을 나갔다. 그가 더 퉁명스러워진 것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까 검사를 받기 전에 생리가 시작되어 버렸던 것이다. 완전히 주기를 어긋난 것이라 나도 깜짝 놀랐지만 흰 가운을 입은 남자도 낙담했다. 나로서는
방광을 가득 채운 채 참아야 하는 불쾌한 시간이 미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복도를 걷는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골판지 상자 안에 든 것을 침대 위로 꺼냈다. 바로 어제까지 갖고 다니던 것인데도 내 소지품을 보자 무척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헤어 브러쉬마저 귀중품처럼 느껴졌다. 도쿄에서 산 레몬이 상자 바닥에 있는 것을 보니 왠지 마음이 저렸다. 치토세에서 떨어뜨린 또 하나의 레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눈을 끈 것은 한 권의 문고본이었다. 빨강머리 앤이다. 이제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녁 때까지 나는 빨강머리 앤을 정신없이 읽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처한 괴로운 상황을 잊을 수가 있었다. 앤의 수다는 늘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조수가 올 때마다 그런 기분이 단절되어 우울했지만 저녁 식사 뒷정리를 하고 조수가 나간 직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대답하자 여자 목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낯선 여성이었다. 아니, 어젯밤 여기 도착했을 때 창 너머로 얼핏 본 기억이 있다. 나이는 30살 전후일까? 홀쭉한 느낌이 드는 예쁜 여자였다. 잠깐 괜찮을까? 그녀가 내게 물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 상관없지만. 조수는 괜찮아. 내게 잔소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테니까. 그럼 들어오시죠. 나는 침대 위에서 대답했다. 그녀는 파이프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더니 내가 들고 있는 책을 보았다. 뭘 읽고 있니? 이거예요. 나는 책 표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힐끗 보더니 콧소리를 냈다. 재밌어? 네, 무척이요. 대답하고 나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응, 분명히 그렇겠지. 그녀는 마음에 없는 대답을 하고 나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너 무섭지 않니? 나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질문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잠자코 있으니 그녀가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게 무섭지 않아? 아, 무서워요, 너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여기에? 너하고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럼 당신도 몸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 내 역할은 너하고는 달라. 역할이요? 내 일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 다만 내 아기가 아니야. 그녀는 거침없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 아기가 아니라뇨? 대리모야. 의학적으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정란을 내 자궁에 착상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10달을 참고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야. 그러면 체외의 수정? 뭐 그런 셈이지. 그건 누구 아기인가요? 내가 묻자 그녀는 순간 입을 열려고 하다가 바로 생각을 고친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설마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걸 입에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가 부정하지 않았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물었다. 저는 어떤 사람의 병 치료에 협력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대리모로 아기를 낳는 일이 어째서 치료가 된다는 건가요? 그녀는 입을 반쯤 벌리고 갈색 빛이 도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결국 마찬가지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자세한 이야기는 너한테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제 와서 네가 꽁무니를 빼면 곤란하기 때문이겠지. 분명히. 전 대략 알고 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했다.
당신에게 이식될 수정란의 난자는 저한테서 채취하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약간 허를 찔린 표정을 지었다. 나를 찬찬히 보고 나서 입술에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가? 거기까지 알고 있었구나. 그것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이야기하기 편하네. 그녀는 의자 위에서 다리를 꼬았다. 네 말이 맞아. 네 난자를 써서 수정란을 만들고 그걸 내가 받는 거지. 다만 단순한 체외 수정이 아닌 모양이야.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단순한 체외 수정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너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말했다. 너의 것을 내가 대신 키우는 셈이니까 너를 만나보고 싶었어. 내 것이 묘한 기분이었다. 내 난자가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다른 사람 몸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걸 도저히 정상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가지런한 얼굴을 보았다. 그런 일에 거부감이 들진 않나요? 거부감? 그녀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 거부감이 없을 순 없지.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 어째서 내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아기를 배 안에 넣어야만 하는 거지? 아직 내 아기를 낳은 적도 없는데.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성난 얼굴에 나는 기가 죽었다.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달리 그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 역할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기도 싫고. 그녀는 머리카락 안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렇지만 내 경우에는 내 의사로 따라온 거니 그래도 나은 건가? 넌 억지로 끌려온 거지? 억지로라고 해야 할까요?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협박한 거구나. 이렇게 어린 여자애를 말이야. 역시 오미치야. 오미치? 내가 되묻자 그녀는 아차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원래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널 데려온 키 작은 남자 말이야. 우리가 살리려 하는 인물의 오른팔인 셈이지. 여기 올 때는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아빠를 데려온 사람과 제가 탄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를 데려온 남자는 아무 사정도 모르고 이미 여기 없어. 지금 남아있는 건 오미츠하고 사카마키야. 사카마키라고 하나요? 그 감귤향 계통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내 말에 그녀는 입을 벌리고 웃었다. 냄새가 지독하지? 그 남자는 암내가 심해. 그걸 없애기 위해 향이 짙은 코롱이나 헤어 리퀴드를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 지경이라면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거야. 그러고 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 녀석은 조심하는 게 좋아. 무슨 사정이 있는진 모르지만 무조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면서 보스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을 버리겠다는 타입이니까. 보스요? 우리가 살리려는 사람 말이야.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도저히 현실로 여겨지지 않았다. 아마 아주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일 테지만 나로서는 그 소용돌이의 크기를 추측할 수도 없었다. 그럼 그녀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방해했네. 널 만나서 기분이 좀 나아졌으니까 방으로 돌아갈게.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배웅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보았다. 너 생리라면서? 깜짝 놀랐다. 조수가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걸까? 그 생리 가능하면 오래 끌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방을 나갔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모포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침대 옆에 놓아둔 빨강머리 앤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마음도 들지 않았다. 나의 난자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흰 가운을 입은 남자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며 겁내는 것이 있었다. 클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내 난자를 써서 그들이 하려는 일이
클론을 만드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내 상상이 맞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코 그런 일에는 협력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클론으로 태어난 인간의 괴로움을 바로 지금 내가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창문으로 눈을 돌렸다. 여기는 2층이고 철창이 끼워져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도 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이 건물에서 나가면 들키기 전에 국도까지 달려가 지나가는 차를 불러세워 가까운 마을까지 태워다 달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계획도 뒷일을 생각하면 맥이 빠져버린다. 나만 도망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있는 곳쯤은 쉽게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역시 협박하면서 협력을 강요할 것이 틀림없다. 그때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아빠 문제도 마음에 걸린다.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채로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여기서 아빠를 보지 못하고 나간다면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나는 결국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었다. 나는 그것이 내 운명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18년 전 클론 기술에 의해 나라는 실험물이 만들어진 것은 오늘 이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실험용 쥐가 실험에 사용되지 않고 자연 상태로 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없듯이 나는 침대에 엎드려 울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눈물이 나오지를 않았다. 아마 내 안에 냉정한 내가 있어서 실험 동물이니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며 귓가에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몇 번씩이나 확인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하코다테의 기숙사에서 지내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더 이상 인간관계를 넓히는 일 없이 조용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호소노 수녀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분이라면 내가 신의 뜻에 거슬러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분명히 잘 대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앤셜리처럼 자신의 출생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밝게 살아가고 싶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소중한 책을 집어들고 아까 읽던 페이지를 찾았다. 조금이라도 즐거운 기분을 되찾고 싶다. 책을 넘기던 내 손길이 멈췄다. 여백에 뭔가가 적혀있는 페이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연필로 커버 뒤를 봐라 라고 적은 글씨가 있었다. 커버 뒤? 나는 문고본 커버의 뒤를 펼쳐보았다. 동시에 내 몸이 굳어졌다. 거기에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며 그 문장을 읽었다. 마리코에게 라는 제목이었다. 틀림없는 아빠의 글씨였다. 파란 잉크로 쓴 작은 글자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쓸 때의 아빠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빠는 내가 이 책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할 생각을 해냈을 것이다. 아빠의 고백은 예전에 클론 계획이라 불리던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거기에 다카시로 부부가 찾아왔던 일, 아키코 부인은 아빠가 학창시절 사랑한 여자였다는 이야기, 그녀의 클론을 만들기에 이른 과정과 핵 이식배를 동결 보존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냉동배를 둘러싼 아빠의 고뇌로 이어졌다. 시즈에, 그러니까 네 엄마와 맞선을 보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다카시로 아키코 씨를 잊지 못했다. 아니, 그녀는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서 아베 아키코라는 하나의 독립된 여성이었지. 그토록 동경하던 그녀의 핵이식배가 손에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무척 괴롭혔지. 사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계속 다이르는 게 괴로웠던 거야. 그 배를 무사히 키우면 그녀와 똑같은 여성이 되는 거다. 그런 상상이 늘 내 머릿속에 있었단다. 마침 그 무렵 우리 부부는 아기가 없어서 양쪽 부모님들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다른 곳도 아닌 그런 대학에 있으니 체외 수정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단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않던 시지에도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연구 단계라 반대했지만 시지에의 결심이 굳어졌다는 것을 알고 해보기로 했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이상한 생각은 없었다. 일반적인 체외 수정을 할 생각이었지.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짰고 체란하는 날이 잡혔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 담당 의사는 그녀를 마취하고 절개를 하고 나서야 배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즈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내게 와서 상황 설명을 했단다. 나는 수정용 정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내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떠오른 건 바로 이때였단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지. 그 냉동배를 시즈에게 착상시키면 아키코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내 마음속의 안마가 계속 속삭였어. 뒷일은 내게 맡겨달라. 내가 아내에게 설명할 테니까. 담당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나는 그 냉동배를 해동시켜 아무도 모르게 시즈에의 자궁에 착상시켰던 거야. 부디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어. 시즈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자기와 남편의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시즈에는 임신했다. 그로부터 출산까지의 일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나 시즈에의 행복의 절정에 있었어. 축복에 쌓여 지냈지. 네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간은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갔단다. 너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사랑한 사람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 너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물론 시즈에도 너를 사랑했어. 자신이 베르아라 낳았다는 의식이 있으니 네 얼굴 생김새가 자기와 다르다는 것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단다. 세월이 흐르면 닮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네가 자라면서 시즈의 의문도 커져간 모양이었다. 왜 이토록 자신을 닮지 않은 걸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나 또한 고민하기 시작했지. 당연한 일이지만 너는 나날이 아베 아키코 씨와 같아져 갔어. 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졌다. 네가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기대보다 불안이 더 커졌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야. 너를 전혀 딸로 보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이 불쾌하기도 했다. 고민한 끝에 나는 너를 내게서 멀리 떼어놓기로 했단다. 그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였어. 어쩌면 너는 시즈에가 제안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모두 내가 결정한 일이었다. 시즈에가 너를 싫어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다. 딸이 자신을 닮았는지 어떤지에 신경 쓰는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었지.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었어. 그랬기에 내 옛날 앨범에서 아베 아키코 씨 사진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과 슬픔은 엄청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즈에는 혼자 도쿄에 가서 내가 예전에 아베 아키코 씨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거야. 그래서 시즈에는 그녀 나름대로 사태를 해석했어. 자신이 체외 수정으로 받은 수정란은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클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절망 속에서 시즈에가 선택한 길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픈 것이었어. 결국 나와 마리코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지. 이렇게 해서 그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밤을 맞게 되었던 거란다. 그때 저녁 식사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것은 너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네가 잠이 든 뒤 나도 바로 졸음이 왔어. 그렇지만 그 전에 시즈에는 내게 자신의 계획과 동기를 이야기해 주었어.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고 키우게 되어 이제 살아갈 힘을 잃었다고 했지. 내가 정말로 밉다고도 했고. 그녀의 말은 맞는 이야기였어.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고 나는 의식을 잃었지.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평소 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효가 일찍 떨어진 모양이었어. 바로 가스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그래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그 직후 폭발이 일어났고 집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것은 너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란다. 아마 너는 여기서 의문을 품을 거다. 이 고백 안에 내가 너를 밖으로 옮겨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으니까. 사실이 그렇단다. 폭발 직전에 너를 밖으로 옮겨낸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러면 누가 너를 살렸을까? 답은 하나뿐이지. 처음에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시즈에가 너를 밖으로 옮겨냈던 거야. 마지막 순간에 너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났다고나 해야 할까? 설령 유전자로 연결되어 있진 않더라도 역시 시즈에는 네 어머니였던 거지. 이 사실을 언젠가는 너에게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머니가 동반 자살을 도모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꼭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어두운 과거까지 털어놓아야 했지. 그 결심만은 도저히 서지 않았던 거란다. 거기까지 읽다가 눈물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싫어했던 게 아니다. 엄마가 가끔 보인 슬픈 표정은 내가 그녀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에 얽매이는 자신을 꾸짖느라 그랬던 것이다.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설령 유전자를 이어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물 실험소, 후타바의 이야기. 삿포로에서 열차를 타고 아사히카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전에 여기 왔던 것이 겨우 닷새 전이었는데 무척 오래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역 개찰구를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큰 그림자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깜짝 놀라 얼굴을 보니 와키사카 고스케였다. 역시 이리로 왔네. 내가 말했다. 그는 손을 놓고 말했다. 분명히 이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 날 기다려? 이제 볼 일 없잖아. 그렇지 않으면 오미치나 후지무라 일당에게 날 넘겨줄 일이 남았나? 난 그럴 생각 없어. 어머니 일은 사과할게. 그는 슬픈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한 말도 말이야.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셨어. 잊어줘. 됐어 이제. 나는 멀리 있는 네온 사인으로 눈길을 돌렸다. 사과 같은 건 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그러니 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지금도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고마워. 빈정거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정말 이젠 됐어. 상관하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고 나는 걷기 시작했다. 잠깐. 그가 따라오며 말했다. 이대로는 내 마음이 개운치 않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말이야. 다시는 텔레비전에 나가지 않을 거야.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폐가 될 일도 없을 거야.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줘. 너에게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어. 알아. 평범하게 살 생각이야. 그렇지만 말이지. 누구나 약간의 핸디캡은 있는 법이야.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깐! 또다시 그가 소리쳤다. 우지의 마리코는 여기 없을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무슨 뜻이야? 그가 다가와 말했다. 재외 수정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호쿠토 의과대학 생물실험소라는 곳이지. 어디 있어 그게? 후라노. 그가 대답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모양이야. 물론 몰래 클론 연구를 위한 위장이겠지. 정확한 위치는 알아? 알지. 지도가 차 안에 있어. 정면 교차로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감색 MPV가 충실한 개처럼 서 있었다. 넌 어쩔 생각이야? 내가 물었다. 오미치나 후지무라 일당의 계획을 깨부수려고 하는 거야? 물론 그렇지. 우지의 마리코를 빼내고 말이야. 너도 그렇겠지? 나는 그런 거창한 건 생각하지 않아. 나같이 조그만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난 그냥 우지의 마리코를 만나고 싶을 뿐이야. 내가 가면 분명히 놈들도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자칫하면 너까지 실험에 사용돼. 그렇겠지.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우지의 마리코에게만 실험 동물 같은 짓을 시킬 순 없어. 그 애가 그런 꼴을 당해야 한다면 나도 그래야 하겠지. 난자를 채취당하는 건 힘든 일이겠지. 배꼽 아래를 세 군데나 가르고 게다가 뭔지도 모를 기구를 잔뜩 집어넣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짓은 허락할 수 없는 거야. 그는 내 두 팔을 잡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우지의 마리코를 걱정하는 네 마음은 이해해. 그렇지만 네 걱정을 하는 내 마음도 이해해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놈들이 하는 짓을 그냥 봐 넘길 수는 없어. 어머니의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교차로에 차가 한 대 들어오는 중이었다. 운전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고 내린 것은 남자였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무척 아쉽다는 듯이. 우리도 옆에서 보면 저렇게 보일까? 후라노에 갈 거야? 내가 물었다. 갈 거야. 나도 데려가줘. 그럴 생각이었어. 그렇지만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 데려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함정에 뛰어들어가는 걸 멍하니 보고 있을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지의 마리코를 어떻게 빼낼 생각이지? 모르겠어. 상황을 봐가면서 생각할 거야.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머리를 벅벅 긁었다. 오늘로 벌써 며칠째 샤워를 하지 못한 걸까? 차 안에서 기다려도 안 돼? 내가 말했다. 네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게. 네가 어떻게 우지의 마리코를 구하는지 보고 싶어. 와키사카 고스케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내 얼굴을 보았다. 말의 진위를 음미하는 표정이었다. 거짓말 아니지? 그가 말했다. 응, 거짓말 아니야.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그의 뒤를 따라 이젠 이미 익숙해진 MPV에 올라탔다. 나는 우선 연구소의 위치를 물었다. 나카후라노, 라벤더 농장 같은 게 근처에 있을 거야. 지도에서 위치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좋은 곳이네. 장소야 그렇지. 그는 차를 출발시켰다. 조금 달린 뒤 내가 말했다. 잠깐 세워줘.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지난번 내가 묵었던 호텔에 가줄 수 없어? 호텔? 무엇 때문에? 내 핸드백을 놔두고 왔어. 큰 가방은 네가 가져다 줬지만. 아, 그래? 그런데 남아있을까? 호텔을 예약한 건 후지무라잖아.
그렇다면 놈들에게 연락이 갔을 거야. 그렇지만 아직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을지도 몰라. 중요한 게 들어있어서 한번 물어나 보고 싶은데. 알았어. 그 호텔이라면 바로 근처야. 브레이크 페달에 얹었던 발을 엑셀레이터로 옮기면서 와키사카 고스케가 말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그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번화가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마 그럴 린 없겠지만 오미치 부하에게 들키면 곤란해. 내가 갔다 올게. 안전벨트를 풀면서 그가 말했다. 호텔 직원에겐 네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설명할게. 좋아, 내가 말했다. 그가 호텔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뒤 나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키는 꽂혀 있었다. 나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마음을 굳히고 키를 돌렸다. 낮은 소리가 나더니 시동이 걸렸다. 레버를 드라이브로 옮기고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호텔에서 와키사카 고스케가 뛰어나왔다.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표정이었다.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것이 룸미러에 비쳤다. 미안해. 한마디를 중얼거리고 속도를 높였다. 탈출. 마리코의 이야기. 아빠의 메시지는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네 행복을 위해던 여기서 탈출해라. 다만 복도로 나와서는 안 된다. 아마 조수가 교대로 지키고 있을 거다. 탈출은 창문으로 할 것. 침대 시트나 커튼을 로프로 쓰면 될 게다. 다만 로프는 반드시 회수해 둘 것. 겁먹을 것 없다. 놈들도 네가 그 정도로 대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나나 네가 자기들을 거스를 리가 없다고 믿고 있지. 그게 기회야. 지금은 수위도 없다. 아래로 내려가면 건물을 따라 이동해서 문 오른쪽으로 꺾어져. 그쪽 철망이 낮아 넘기 쉽고 놈들이 있는 방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때 문 옆에 있는 자작나무에 손수건을 묶어놔 주렴. 그게 네가 탈출한 표시가 되는 거야. 밖으로 나가면 나중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달려.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아와서는 안 된다. 뒷일은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모두 정리하마. 네가 앞으로 괴로울 일은 절대 없도록 처리할 생각이란다. 나는 너와 너희 엄마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네가 평범한 여자아이로 살아가 주었으면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고바야시 후타바 씨에게도 이 글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녀도 너와 같은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나는 그 아이의 행복 또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지의 기요시로부터 라고 적혀 있었다. 아빠로부터 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나는 슬펐다. 그러나 아빠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아빠가 어쩔 생각인지 나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만 지금은 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커버를 원래대로 해놓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다. 그 대답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렇지만 그 답을 얻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문득 눈앞의 책을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페이지에는 애니 친구인 다이애나로부터 받은 카드에 적힌 시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내가 널 사랑하듯이 너도 날 사랑한다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것은 죽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 이 시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한 여자가 생각났다. 아니, 생각났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조차 없으니까. 그렇지만 얼굴은 알고 있다. 고바야시 후타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자신이 클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을까?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눈물은 내 의사와 달리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뺨으로 흘러내렸다. 새벽 3시가 되기를 기다려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짐을 정리했다. 그래봤자 이것저것 다 갖고 갈 수는 없었다. 귀중품을 넣은 포세트에 빨강머리엔 문구판을 넣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레몬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아빠가 시킨 대로 커튼과 침대 시트를 벗겨 가루로 반을 찢었다. 그런 다음 길이가 곱절이 되도록 하여 양쪽 끝을 꼭 묶었다. 그것을 연결하자 보잘것없긴 하지만 하얀 즉석 로프가 만들어졌다. 다음엔 침대를 창가로 밀어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 그 침대 다리에 로프를 넣고 길이가 반쯤 되는 곳까지 끌어당겼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창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찬 공기가 화끈거리던 뺨에 닿아 시원했다. 창문으로 바깥을 살폈다. 어둠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소리도 없다. 맞으면 끝이 없을 것처럼 깊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을 향해 나는 로프를 던졌다. 그것은 2마리의 흰 뱀처럼 꿈틀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난 2가닥의 로프를 2손으로 꼭 잡고 조심스럽게 창틀에 올라탔다. 일단 거기에 걸터 앉아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미끄러뜨렸다. 침대가 약간 움직여 깜짝 놀랐다. 몸이 완전히 공중에 뜨자 모든 체중이 2손에 걸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로프를 움켜쥐었다. 그래도 내 빈약한 악력으로는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몸은 질질 미끄러져 내려갔다. 플레어 스커트가 순간 낙하산처럼 펼쳐지더니 다음에는 부풀어 올랐다. 콘크리트 벽에 정강이와 팔꿈치가 부딪혔다. 이제 곧 땅바닥에 닿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1층 유리창에 발이 닿았다. 깨지진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나는 땅바닥을 굴렀다. 2층 창에 불이 켜졌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바로 일어서지 못했다. 커튼과 창문이 열렸다. 그 방에 있던 사람은 대리모로 온 여성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얼른 2손을 모아 가슴 앞에서 깍지를 꼈다. 그 기숙사 교회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처럼. 그녀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내려보았지만 이윽고 입술에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뭔가 속삭이듯이 입을 움직였다. 안녕. 그렇게 보였는데 잘못 본 걸까? 그녀가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불도 껐다. 고마워요.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나는 창을 향해 속삭였다. 로프의 한쪽 끝을 잡아당기자 줄줄 흘러내렸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발의 통증을 참으며 나는 건물을 따라 이동했다. 도중에 골판지 상자가 버려져 있어 그 안에 로프를 숨겼다. 아빠의 지시에 따라 문 옆까지 왔다. 분명히 자작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포세트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뭇가지에 묶었다. 과연 아빠는 이걸 볼까? 철조망을 넘은 다음 무작정 걸었다. 나무들 사이를 지나 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을에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인기척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내가 드넓은 초원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길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결코 되돌아오지 말라는 것이 아빠의 지시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공포와 긴장과 고독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힘이 나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정 가루를 뿌려놓은 듯 빛의 알갱이가 검은 하늘에 뿌려져 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인간의 의미, 후타바의 이야기. 선루프 너머 하늘을 보았다. 사각으로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꽤 멋진 포장지처럼 보였다. 이런 종이에 싼다면 상자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을 것이다. 의외성이 있을 것 같다. 밤하늘의 포장지로 싼 책. 어떤 책이 좋을까? 어린 왕자 같은 책이라면 흥이 깨질 것이다. 빨강머리 앤. 왜 이 제목이 떠올랐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이 책을 읽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빨강머리 앤을 싸서 선물한다. 누구에게? 이런 공상을 하는데도 지쳐 나는 차의 디지털 시계를 보았다. 오전 3시를 지나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와키사카 보스케로부터 차를 빼앗아 정신없이 후라노까지 오긴 했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찾는 건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마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샛길로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을 테지만 이렇게 어두워서야 별 도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사실 여기가 어딘지도 확실치 않다. 뒤로 완전히 젖힌 뒷자리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에 대한 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엄마를 죽인 남자를 증오하는 마음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왠지 옅어져 있었다. 엄마를 죽인 것은 그 남자만이 아니다. 엄마는 모두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나를 낳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엄마를 죽인 사람들과 한 패라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 나는 눈을 감고 내가 죽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면 내가 죽어 털어버리면 되는 걸까? 마치 비디오 게임의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정리될까?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다. 자신이 누군가의 분신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걸까 하는. 오히려 누구나 자기 분신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걸 발견하지 못해 사람들은 고독한 것이다.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짝 눈을 떴지만 또다시 잠에 빠져들 것 같았다. 하지만 애써 잠에서 깨려고 했다. 자면 안 돼.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뻑뻑한 눈을 오른손으로 부비며 나는 드라큘라가 관에서 일어나듯 상체를 일으켰다.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원 저편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흰 건물이 불타고 있다. 그러더니 굉음이 나고 불기둥이 치솟았다. 나는 차에서 뛰어나왔다. 저 건물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곳이 아닐까? 하늘로 솟아오르는 연기를 향해 나는 걷기 시작했다. 옅은 보랏빛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라벤더 밭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다. 라벤더 꽃밭에서 마리코의 이야기. 땅을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소리가 난 쪽을 보았다. 그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고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나도 잘 몰랐다. 혹은 예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의 일과 겹쳐져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아빠가 무얼 했는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빠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지금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내 안에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초원 한복판에 멈춰선 채로 불길이 하늘을 물들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내 몸마저
여기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하염없이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선명한 보랏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라벤더밭 한 복판이었다. 길을 찾아 그렇게 생각하며 시선을 들어 약간 먼 곳을 바라보았다. 보랏빛 카펫 저쪽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이 왠지 당연하게 느껴졌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도록 아득한 옛날에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걷기 시작했다. 나도 걷기 시작했다. 라벤더 바다를 헤엄치듯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다. 내가 멈춰 서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멈췄다. 동시에 나도 걸음을 멈췄다. 손을 뻗으면 악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우리는 서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조금 늦게 그녀가 말했다. 안녕, 나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멈춘 것 같았다. 목마르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아, 레몬이 있는데. 나는 대답했다. 좋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포세트 안에서 레몬을 꺼냈다.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고마워. 레몬을 보면서 그녀가 말했다. 나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그녀가 웨스트백에서 꺼낸 것은 내가 그녀에게 준 것과 똑같은 레몬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치토스에서 준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받은 레몬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 레몬은 어떻게 먹어? 내가 물었다. 물론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또 한 명의 나는 아침 햇살에 하얀 이를 빛내며 아직 약간 푸른빛이 남아있는 레몬을 베어 물었다.